남는 방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줄 순 없을까? 2008년 설립된 에어비앤비는 우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유경제 스타트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190개 이상 국가에 300만 개 이상의 숙소가 등록된 가장 주목받는 유니콘 기업으로 창업 10년도 되지 않아 3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돌파하며 세계 1위 호텔 체인 힐튼 그룹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조 게비아, 브라이언 체스키, 네이선 블레차르치크의 3명의 창업자가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들 셋은 새 사업을 위해 공간을 물색하던 중 집안에 남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디자인 컨퍼런스를 위한 장소로 집을 임대해 수익을 올린 데 착안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들은 손님에게 에어베드와 아침 식사를 내준 경험을 살려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를 줄여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창업 초기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들은 등록된 숙소의 저열한 화질 때문에 직접 호스트의 숙소로 찾아가 사진을 찍고 등록하며 매물의 질을 관리했습니다. 주로 호스트의 불만에 귀 기울여 최대한 많은 다양한 숙소가 등록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때마침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자들은 숙박비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저렴한 숙소를 찾기 시작했고 에어비앤비는 때마침 딱 맞는 서비스를 게스트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화 혹은 법안 통과의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불법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경험자들의 익명 후기를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헬이라는 사이트가 등장한 지금의 시점이야말로 에어비앤비에 있어서는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그 우버와 더불어서 공유 경제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버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남는 방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줄 수는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로 만든 기업이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에어비앤비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자, 그 에어비앤비는 그 숙박을 소유한 자, 자, 그런 사람들 앞으로 호스트라고 하고요. 그 숙박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을 게스트라고 한다면 이 호스트와 게스트를 서로 이어주는 플랫폼이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그 플랫폼 제공에 대한 대가로 호스트나 게스트에게 각각 수수료를 부과해서 수수료 수익을 위주로 삼는 그 서비스가 바로 에어비앤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그 재무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2008년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진 기업인데요. 2016년 시점으로 봤을 때, 자,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300억 달러라고 하면은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은 33, 34조 정도를 넘어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 자, 우리가 그 세계 호텔 체인 1위가 바로 힐튼 호텔인데요. 자, 2016년도 당시의 기업 가치가 276억 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호텔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가장 호텔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힐튼보다도 기업 가치가 더 크다고 하니까 또 2008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급성장을 하면서 힐튼을 초과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인 게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에어비앤비의 매출액은 57억 달러라고 합니다. 자, 57억 달러는 직전 연도 2015년도랑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성장한 성장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16년도 시점부터 이제 우리가 그 손익분기를 넘어서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요. 자, 전 세계에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190개 이상 국가에 진출해 있고요. 300만 개 이상의 숙소를 등록해 있다고 합니다. 자, 누적 이용자가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그만큼 여러 그 전 세계 국가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숙박 공유 서비스가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7년도 시장을 시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숙박 임대 시장의 그 마켓 쉐어를 살펴보면요. 에어비앤비가 15%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 업계 선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위가 이제 익스피디어입니다. 12% 점유율이고요. 세 번째가 프라이스라인이고 9%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는 이 숙박 임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이 에어비앤비를 창업한 분이 세 분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조 게비아. 자, 조 게비아는 그 화면의 왼쪽 분이고요. 가운데 분이 이제 네이선 블레차르지크란 분이고요. 오른쪽 분이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란 분인데, 자, 이분의 그 세 분의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조 게비아는 디자인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에어비앤비의 최고 제품 책임자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이선 블레차르지크는 기술 담당입니다. 그래서 현재 에어비앤비의 CTO라고 하죠. 자, 최고 기술 책임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이언 체스키는 경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에어비앤비의 CEO, 최고 경영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디자인, 기술, 경영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분야가 아주 융합이 잘 된 기업이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어비앤비의 그 창업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이 세 분이서 그때는 굉장히 가난했었죠. 가난한 이 세 청년이 그 당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방세가 비싸다 보니까 방세를 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기업이 바로 에어비앤비인데요. 자, 이런 샌프란시스코에는 매년 그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여행객들이 오다 보니까 호텔이 부족했었다고 해요. 그럼 이러한 호텔이 부족할 거를 미리 예상하고 본인들이 이미 임차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그 월세를 충당할 겸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빈 공간을 돈을 받고 빌려주자.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에어베드와 브렉퍼스트의 약자인데요. 그걸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어베드는 말 그대로 에어로 만든 침대죠. 자, 거기에 잠을 재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렉퍼스트 아침을 제공해줬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다 보니까 5일 만에 $1,000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수익 창출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사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기업이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에어비앤비의 위기와 기회 요인이 있었는데요. 자, 처음에 최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 집에서 묵으려고 하겠는가? 또는 누가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겠는가?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7번 정도의 투자 유치를 시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벤처 캐피탈 이런 데서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패를 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창업자는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접 호스트의 숙소로 찾아가서 사진 촬영을 해서 자기의 해당되는 호스트 숙소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요. 자, 계속 사업을 영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위기자 기회가 된 것인데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월가나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런 에어비앤비에다 투자를 안 했습니다만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보다 저렴한 숙소를 찾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보다 저렴한 숙소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숙박 공유 서비스가 호텔에 기거하거나 다른 숙박 시설에 기거하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는 급성장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가장 중요한 스트렝스, 강점이 뭐냐 이거죠. 바로 숨어있는 기회를 발견해서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숙박 예약 서비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만, 자, 남는 공간을 상품으로 활용했다는 것이고요. 숙박업소가 아닌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또 집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방만 가지고 임대를 한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숙박업소보다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상품은 다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강점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이러한 호스트와 게스트는 서로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플랫폼은 중간에서 신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에어비앤비가 적절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일단 게스트가 숙소를 예약을 하게 되면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요. 숙박이 완료되면은 그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대금 결제와 관련된 신뢰성을 올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호스트 입장에서 보면 게스트가 이제 숙박을 하고 난 후에 물건이 없어지거나 물건이 파손된 위험이 있겠죠. 자, 이러한 위험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그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것이 바로 에어비앤비의 또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적인 요인도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위협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숙박시설의 합법화 분쟁이에요. 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나 일본은 자, 이러한 그 일반적인 주택이 숙소를 제공해주는 자,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자, 2015년도에는 영국 같은 경우는요, 1년에 그 90일까지는 그 공유 숙박이 가능할 수 있게끔 법 제어를 해놨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연간 180일까지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공유 숙박을 가능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만 2017년도 시점에 한국은 아직은 또 그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불법으로 지금 취급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호스트들이 불법 영업을 한다든가 또는 우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합법화가 늦어질수록 그 에어비앤비 서비스 확장에는 약간 그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위협적인 요인이 바로 뭐냐면 그 서비스와 관련된 부작용 요인들인데요. 자, 일단 그 호스트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카메라 촬영한 걸 가지고 인터넷에 유포한다든가 이런 사고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호스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게스트 사례들도 많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그 아시아인이 게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숙박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게스트들이 호스트 몰래 그 집에서 마약 파티를 벌린다든가 자, 이러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에어비앤비 헬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에어비앤비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다 불편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사이트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자, 이런 합법화 분쟁이라든가 서비스의 부작용은 에어비앤비가 극복해야 될 위협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에어비앤비에 또 중요한 몇 가지 기회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 에어비앤비는 일반적인 여행객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B2B라고 할 수가 있죠. 기업용 출장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2015년도에 그 기업들이 그 출장을 가기 위해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B2B용으로 만든 에어비앤비 for 비즈니스라는 걸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그 비즈니스 출장 그 시장은요, 일반 여행객 시장보다는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자, 이 시장에서 그 마켓 쉐어를 늘려가다 보면 그 에어비앤비의 이익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문제는 자, 이 B2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호스트의 어떤 신뢰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호스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에 대한 리뷰라든가 응답 비율이라든가 24시간 체크인이 가능한지 또 그 숙박시설에 와이파이가 있는지 다리미가 있는지 옷걸이 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호스트를 평가를 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기업들이 그 해당되는 그 적정한 평가가 된 호스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기업용 출장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요. 자, 최대 관광시장으로, 그죠? 세계 최대 관광시장이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투자 금액도 증가시켰고요. 직원도 증원시켰다고 합니다. 또 현지 법인명을 아이빙이라고 바꿨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중국 사람들에게 친숙한 용어로 바꾼 것이죠. 자, 기존에는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그쪽 시장에 포커스를 뒀다면 이 아이빙이를 이름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반대 경우죠. 중국을 관광 오는 해외 관광객들, 그죠? 그래서 그 해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포커싱 한 게 바로 최근에 그 중국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에어비앤비의 가장 각광을 받는 기회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최근에 출시한 트립스라는 것인데요. 자, 트립스는 그 호스트들이 단순하게 숙박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요. 호스트들은 그 지역, 우리가 로컬이라고 하죠. 그 현지의 그 추천, 그 관광 명소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들이 추천하는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것까지 패키지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리에 사는 호스트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파리에 바이올린을 제작한다든가, 또는 케냐 같은 경우는 케냐에 가서 마라톤을 한번 뛰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어떤 여행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트립스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트립스를 통해서 에어비앤비가 노린 건 뭐냐면, 그쵸, 단순한 숙박 공유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관광 사업으로, 그러니까 종합 여행사로서의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소 없는 숙박 사업이 기존의 에어비앤비였다면 가이드 없는 관광 사업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게 바로 트립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이러한 다양한 기회요인들로 인해서 에어비앤비의 성장성은 굉장히 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어비앤비의 그 여러 가지 성장 과정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